법무부 평안의 윤정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수 저작권법 위반 무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작권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작권법은 저작물, 예를 들면 서적,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저작권법에 실제로 저자가 아니면서 저자로 등재해서 저작물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서적이 있고 거기에 갑을병정 이렇게 공저자로 이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을병정은 실제로 공저자가 맞아요. 근데 갑은 책 만드는데 아무런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납니다. 을병정 그리고 출판사 입장에서는 갑이 예를 들면 그 업계에서 저명한 사람이다. 그러면 갑 이름 올리면 책이 잘 팔리지 않습니까? 그럼 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갑 입장에서는 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이 책 내가 공저했어. 연구 실적 이런 걸로 제출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쇄도 받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갑을 병정 그리고 출판사가 갑을 허위 공저자로 등재하는데 이해관계 일치해버리죠. 그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갑이 예를 들어서 인쇄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연구 업적 평가의 실적 자료로 제출을 하기 위해서 갑을 공저자로 등재하는 것보다 갑이 선배로서 을병정 책 좀 팔리는데 자기 그냥 도움 주고 싶다. 그래서 내 이름 올려. 이렇게 하는 경우도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12월경에 한 지방검찰청이 교수들이 실제로 공저자로서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저자로서 등재하고 책을 출판한 후에 그 책을 자기 연구 업적 평가 자료로 활용을 했다. 그러면서 기획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려 179명의 교수를 입건을 해서 다 기소를 합니다. 공저자로 등재된 책이 2권 이상이거나 1권이라고 하더라도 연구 업적 평가 자료로 활용한 교수들 경우에는 구공판을 하고, 공저자로 등재된 책이 1권일 경우에는 벌금 1,000만 원 구약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179명 기소된 교수님 중에 교수 A가 저희 의뢰인이었고, 저희 의뢰인 교수 A 전부 무죄를 받았는데 그 외 교수님들은 다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공사실의 요지는 A와 출판사 직원 B가 공모해서 A가 이 사건 서적의 공저자가 아님에도 공저자로 등재해서 출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책은 기술 관련 책입니다. 그래서 공사실의 전제는 출판사 직원인 B가 A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했다라는 것이 그 전제고, 쟁점은 이 사건 서적에 A가 공저자로 등재하는데 동의를 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B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제가 A 교수님을 상담을 해보니까 A 교수님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되는데 동의한 적이 전혀 없고, 이 사건 서적에 공저자로 등재된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 이 사건 수사 시작하고 난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특이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은 검사 작성 A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마치 A가 공저자 등재에 대해서 동의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습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말 그대로 경찰이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형식이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당연하게 검사가 묻고 피의자가 답하는 형식이 되겠죠.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와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틀립니다.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 때 피고인 측이 나 인정 못하겠어. 그럼 휴조해야 돼버립니다. 제출을 못합니다. 그러면
판사님은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진술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경우에는 예를 들면 거기에 피의자의 진술이 1에서 10까지 10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부를 해야 되냐면 1에서 10까지 진술 중에 2, 3 진술은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증거 인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일단 제출은 됩니다. 그럼 판사님이 1에서 10가지의 진술을 다 보시게 되죠. 그러면서 2, 3 진술은 진술하지 않았다네 이렇게 하면서 판결문에는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아니 2, 3 진술하지 않았다는데 검사가 진술하지 않은 거를 조서에 기재하겠어. 일단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 1에서 10가지 진술 중에 나머지는 다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자기한테 불리한 2, 3 진술만 안 했다?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자백 취지의 진술이 재판받을 때 곤란해지는 겁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2022년 내년이죠. 내년 1월 1일부터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같이 인정 못한다. 그러면 아예 휴유조각이 되어버립니다. 아예 법원에 제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근데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마치 A가 공저자 등재에 대해서 동의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이 사건에서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특이점은 사건 서적의 그 표지에는 A 교수님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책 보면 그 표지뿐만 아니고 소표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표지에는 A 교수님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수님 이름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하죠, 그죠? 어떻게 하나의 책에 그 표지 저자 이름하고 소표지 저자 이름이 틀릴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이게 참 특이점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출판사 지금 B가 A 교수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공저자 등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가 출판사 지금 B에게 이 사건 서적 공저자로 등재하라고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 이는 이 사건 서적을 연구실적 자료로 전혀 활용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봤어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기 위해서 대법원이 요구하는 세 가지 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고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부인함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검찰에서 조사받으신 분은 아실 건데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가면 검사가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검사와 같은 방에 있는 수사관님들이 조사를 하게 되죠. 왜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느냐? 그 이유는 검사가 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검사가 조사까지 다 해버리면 이게 사건이 켜켜이 쌓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사관이 조사를 원칙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조사를 한다 해가지고 이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 부인해버리면 실체 진실 발견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에서의 수사관이 그 작성을 함에도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건을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신문 전에 검사가 피의자를 불러서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라. 두 번째는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을 작성을 할 때 검사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인권 침해 여지가 없는지 주시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이 다 작성이 되면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 중에 핵심적인 부분을 다시 물어보고 그 대답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하고 동일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될 수 있다. 즉,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한 경우에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당시에는 수사관하고 검사하고 사무실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할 때 검사가 동석에서 이를 주시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A 교수님 말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 초안 작성 전에
불러서 뭐 물어본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안 작성 후에도 별다르게 물어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요건 단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니고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변호인으로서 저는 세 번째로 이 사건 공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출판사 직원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B는 검찰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사건 서적 실제 저자 있지 않습니까? H 교수가 B에게 A 교수를 공저자로 등재해라고 해서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즉 B가 A에게 공저자라고 등재할지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공저자 사건에서는 B가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 A가 이 사건 서적 집필에 도움을 줬다. 실제로 공저자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건 1심에서는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 A가 이 사건 서적 집필에 도움이 준 적 없다. 그리고 A가 공저자로 등재하는데 동의를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물을 때마다 진술이 다 틀린 거예요. 1심에서 변호인은 저는 두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4번에 걸쳐서 변론용에서 제출을 하면서 이 사건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 그리고 B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B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B 진술이 때에 따라 이렇게 틀린 이유를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습니다. 근데 B는 만무한회로 A가 이 사건 서적 집필에 도움을 준 적이 없고 A 동의하에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렇게 정을 했습니다. 근데 1심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면 B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A에 대해서 벌금 1,000만 원 그대로 선고를 합니다. 근데 B 진술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았거든요. B 진술은 한마디예요. 한 7, 8년 전에 A로부터 공저자 등재 허락을 받았다. 그게 답니다. 그게 뭐 구체적입니까? 그러면서 B가 물을 때마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애서 눈을 감으면서 A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판결 중에 가끔씩 이렇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있어요. 그래서 A는 이에 대해서 당연히 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저는 이 사건 서적 그 표지에는 A가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고 속표지에는 다른 교수님이 공저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명백히 A가 공저자 등재에 동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B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면피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는 허위를 이야기하는 그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은 이 사건 공사실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믿고 유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심의 승패는 B를 증인으로 다시 소환을 해서 B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B를 증인으로 재소환하기 위해서 저는 B의 진술이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함과 더불어서 이 사건 서적의 그 표지와 속표지의 공저자 틀린 이유를 B의 진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B를 항소심에서 재소환할 것을 다시 한번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서 결국 B에 대해서 재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B에 대해서 재증인 신문을 하게 됐는데 제가 B의 진술이 모순됨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추궁을 하니까 B가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A로부터 저자 등재 허락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서적이 아니다. 다른 제목의 서적이고 이 사건 서적에 대해서는 저자 등재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 또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심은 유일한 증거인 B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A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A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첫째로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중에 자백 취지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A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고, 다른 교수님들 판결을 보면 다른 교수님들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조서 중 다른 교수님들의 그 진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해자 신문 조서 중에 A 교수님의 자백 취지 진술, 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A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심 무죄 판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서 A에 대한 무죄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무죄 확정 판결의 사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에 대한 검사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치열하게 다투어서 결국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판시를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견서에서 B 진술의 모순점, 그리고 이렇게 진술이 모순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입체적으로 주장해서 항소심에서 B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항소심에서 B를 추궁을 해서 B로부터 또 다른 엉뚱한 증언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이 사건 무죄 확정 판결의 또 다른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